자, 모의고사를 그렇게 어렵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워서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떤 대주제 중심의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주제 중심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학생의 인성 발달을, 그럼 이제 인성 발달이 아마 대주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이제 이론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시험 문제를 이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제 중심의 시험 문제는. 우선 올해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 것이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눈에 얘기하지만은 작년에 제가 분명히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통계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고, 통계가 시험에 나왔죠. 사실상은 그래프가, 그걸 뭐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프가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래프가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당연히 표를 해석하는 거, 그게 분명히 시험에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오늘 다들 도망갔네, 그죠? 시험들 안 보고 다 교사 한다면서 역시 시험 보는 건 두려워. 네, 어쨌든 시험 유형 자체가 매년 바뀌었어요. 매년.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유형 바뀌는 거를 그 해마다 계속 예측을 했고, 그래서 그 예측한 대로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시험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계처럼 수치나 분명한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재작년 3년 전부터 시험 문제 유형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대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올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나온다면은 이 정상분포 복선을 통해서 여기를 이제 IQ로 딱 집어넣고 IQ로 여기를 115로 잡고 이걸 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편차 IQ 115에 대한 해석과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 이게 이제 같이 비교돼서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행정고시 시험 문제도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우리 논술이 행정고시 시험 문제 뒤를 쫓아간다는 거죠. 유형이. 그래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고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이냐,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될 것이냐. 지금 우리는 한간에 뭐라 하냐면요, 교육 연구와 교육 통계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카페에 보면 알겠지만은 작년에 그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요 부분이 막대 그래프로 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림을 통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왔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평균,
요거 뭐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작년에 분명히 저는 워커 시험에 나온다라고 그 설명 자세히 해주고 그 절차를 우리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도 아마 그거 딸딸딸 할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데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했을 때 1950년대 누굴라고요? 타일러를 했었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타일러 시험에 나왔잖아요. 1960년대 유명한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워커잖아요. 이거 작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7학년도에 시험에 나온 거고 요게 2018학년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올해는 무엇이 나올 것이냐는 거죠. 그죠? 분명히 예측 가능한 거예요. 왜? 교육과정은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교육과정은.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대단히 타당하다. 그걸 뒷받침해주는 이론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라는 거죠. 다른 거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긴스하고 맥타이의 백워드 커리큘럼이 시험에 나온 거고, 그러면 그 백워드 커리큘럼 교육과정을 지탱해 주는 것이 타일러와 브루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일러 또 나왔고 브루너도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오늘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구성주의 인지적 도제이론, 작년에 PBL이 나온 거잖아요. 당연히 올해도 구성주의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심리학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비고치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를 구성주의는요, 모습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나와요. 만약에 교육과정으로 나오면은 구성주의 교육과정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심리학으로 나오면 구성주의 심리학이에요. 교사학습 이론으로 나오면 구성주의 교사학습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했지만은 상보적 교수 이론이라든가 상보적 학습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인지적 도제 학습 이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사학습 이론에 넣지 않습니까? 그 교사학습 이론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심리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오늘 자기조절 학습을 했어요. 그죠? 이거 구성주의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조절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봤잖아요. 요게 뭐라고요? 인지 전략이라 그랬었죠. 요거는요, 동기 전략이라 그랬었죠. 요거는요, 행동 조절 전략이라 했었잖아요. 근데 요 인지 전략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첫째는요, 초인지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요, 그냥 인지 전략이 있잖아요. 요 인지 전략에 뭐가 있습니까? 부호화가 있었고 시연이 있었다고요. 오케이? 초인지 전략에는 뭐가 있었죠? 시작.
계획, 관리, 점검, 평가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요거 자체가 뭐와 관련되는 겁니까? 정보 처리 이론과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정보 처리 이론은 여러분들 AI 때문이라도 중요하다 그랬었잖아요. 4차 산업. 그러니까 저는요, 요새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각 대학 교수들, 교육학과 교수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과연 교육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무슨 암기나 시키고 그러면은 그게 교육학, 여러분들 교사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학교 가서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이론과 근데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이론을 머릿속에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장기 기억에 정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사례 3은 그러니까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에서 시험 문제를 내본 겁니다. 그래서 사례 3이 그런 거고 사례 2 같은 경우는 기억 책략이겠죠. 그래서 정교와 책략, 다시 말해서 이 부호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호화를 할 것이냐 이거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보세요. 정보 처리로는 일단 크게 두 가지만 알아두면 된다 그랬었죠. 첫째가 뭐라고요? 정보 저장소가 있다. 그래서 정보 저장소가 3개라는 거죠. 하나는요, 시작, 감각 기억이고 또 하나는요, 단기 기억이고 또 하나는 장기 기억이다. 이렇게 정보 저장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주의 집중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건 뭐라고요? 시연과 부호화라는 거잖아요. 주의 집중되지 않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망각이 되는 것이고, 시연과 부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가 된다? 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 기억에서는 시작, 웬만큼에서 망각은 없지요. 뭐가 있다고요? 인출을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 한다? 설단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혀설자 끝단자. 그래서 혀끝에서 뱅뱅 맴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설단이 벌어진다고요? 부호화를 잘못해놨기 때문에 설단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하는 방법에는 시작, 조직화가 있고 정교화가 있고 맥락화가 있단 말이죠. 지금 아마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거기 지금 정교화 전략을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로 자꾸만 의미를 부여하잖아. 예를 들어서 다중지능 이론 얘기할 때 뭐 어떻게 얘기해요? 시작. 대기실에 계시는 의문자 씨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대기실 의문자 언론 공개 이렇게 의미화시키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장기 기억에 저장하기 위한 정교화 기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시키는 게 아니야. 물론 이걸 암기라고 한다면 메릴로 들어가면 되죠. 그죠? 메릴도 암기법은요, 교수법이죠. 2차적 자료 제시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도 내용 플러스 수행이잖아. 그죠? 우리가 본래는 수업 목표를 진술할 때 내용 플러스
행동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요, 시작, 내용 플러스 수행으로 하잖아. 그래서 내용 몇 개? 4개. 수행 몇 개? 3개. 내용 3개, 4개. 시작, 사계절 원리. 수행, 기억, 활발. 그래서 4, 3, 10. 10개의 카테고리다. 12개 카테고리 아니라 그랬었죠. 그래서 목표를 딱 그렇게 10개로 정해놓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 10개로 정해놓은 목표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놓고 그렇게 시행해라 나가는 거거든. 그걸 토대로 해서 1차적 자료 제시가 주어지는 거고 2차적 자료 제시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교화는 이렇게 사계절 원리 이런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자기조절 학습의 차원에서 본다면 인지 전략 중에 하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지능도, 자, 객관주의 지능과 구성주의 지능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객관주의 지능은 2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나요? 그래서 2개야, 그러니까 아니 4개야, 그러니까 이 2개에 대해서 아니 7개야, 또 7개를 좀 더 보충해서 180개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개는 누구라고요? 오케이, 스피어만이고요. 4개는 누구라고요? 그러면 손다이크. 7개는 몇 개 누구라고요? 서스톤. 그죠? 그 다음에 180개가 누구라고요? 길포드다. 그런데 이게 객관주의 지능인데 오늘날을 강조되는 건 구성주의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구성주의로 넘어서 누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드너. 그리고 가드너를 좀 더 보완해서 나온 사람이 스탠버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드너하고 스탠버그 꼭 알아둬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가드너를 제시를 한 겁니다. 사례 3은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사례 1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와 통계가 시험에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현혹되고, 왜? 일단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근데 작년에 진짜 후하게 점수 준 거예요. 여러분들 나 작년에 이렇게 잘 맞았어.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후하게 점수 준 건데. 왜냐면요, 어떤 특정 과목을 선발하기 위해서 후하게 점수를 준 겁니다. 올해는요, 그렇게 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봐봐요. 정상분포, 여러분들 통계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거 A,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들 보기에 좌우 대칭으로 됐으니까 정상이라고. 이거 비정상이야. 이거 비정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A, B, C에서 B가 정상이고 A와 C는 비정상이라고. 그래서 이걸 정상이라고 해서 영어로 normal curve라 해서 정상 분포 곡선이고, 이걸 abnormal curve라 해서 비정상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인 걸 가지고 선발해야 되잖아. A와 C가 비정상인데 이걸 가지고 선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발적 교육과는 B야. 이거 가지고 선발하는 거야. 그래서 정상분포 곡선을 가지고 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 얘기 나오는 것은 다 이거야.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질 않아. 모든 계산 문제는 B를 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통계적 처리가 용이하다. B는. A하고 C는 통계적 처리가 용이하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통계란 말이 들어가면 뭐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반드시 얘기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야.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얘기 안 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 규준지향 평가라고 하는데 그 규준이 뭐냐 이거지. 그 규준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도 해마다 시험에 나오잖아요.
작년에 수업 들으시면 분명히 알아요. 제가 뭘 하느냐면은, 자, 절대평가 시험에 나온다. 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수능이. 그 다음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게 뭔데요? 성장참조평가라고요. 능력참조평가라고요. 그거 시험에 나온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는 2번이나 나왔다고. 형성평가도 2번이나 나왔다고요. 그럼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온 평가가 뭐다? 수행평가 아직 안 나왔다가 포트폴리오 같은 거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평가는 결국 뭐야? 구성주에서 지향하는 거거든. 평가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객관주의에서 평가하는 평가 방식과 구성주의에서 평가하는 평가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 중심의 평가냐 과정 중심의 평가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과 중심의 평가는 객관주의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평가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지. 그러나 과정 중심 평가는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그런 자기네들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껴. 수업 중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상분포 곡선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요런 것이 있다면은 두 번째 요런 것이 있고 세 번째 요런 것이 있다고. 분명히 높이가 달라. 높이가 다르니까 퍼져. 그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봐봐요. m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요게 1, 2, 3입니다. m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라고 그래. m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라고 그래. m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m 플러스 마이너스 m이 평균이고 1 시그마라고 그래. m은 평균이야.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표준 편차와 왜냐면 정상분포 곡선에서 항상 얘기되는 게 뭐라 했어요? 평균과 표준 편차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 작년에 여러분들 수학 저기 체육과에서도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 체육과에서.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건 어느 전공 잘 받으라 이건 어느 전공 잘 받으라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1표준 편차와 플러스 1표준 편차 사이에 전체 사례수 약 얼마? 68%가 몰려있다 이런 얘기야. 요거는 m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로서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2 시그마하고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전체 사례수의 약 95%가 몰려있는 거라 그랬었죠. 이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3 시그마 플러스 3 시그마 사이로 전체 사례수의 약 99%가 몰려있다. 이거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m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얼마? 68. 2 시그마 얼마? 95. 3 시그마 얼마? 99. 그건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이거 수학하자는 게 아니야. 산수야. 진짜 산수야. 어려운 거 아니야. 좌우 대칭이니까는 여기 68이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34, 여기 34, 그러니까 여기 얼마? 16, 여기 얼마? 16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전체 사례수가 95니까 여기 반으로 쪼개니까 45. 맞나? 47.5? 여기 47.5. 그러니까 여기 얼마? 2.5, 여기 얼마? 2.5라는 거잖아. 이게 반으로 쪼갠 거니까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49.5가 되는 것이고 여기도 49.5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0.5가 되는 것이고 여기가 0.5가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요번 수학시험을 봤는데 평균이 얼마로 잡을까? 평균을 40으로 잡아볼까요? 그럼 평균이 40이라고요. 40. 그럼 여기다 40을 넣으면 된다고. 여기 40을 넣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표준 편차가 분명히 정해진다고. 왜냐면 여러분들 수능 시험 문제가 수능을 보고 성적표를 제시할 때 원점수하고 T점수로 제시가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걸 해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 100분위로 표시가 돼서 나온다고. 100분위로.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3이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긴 1 곱하기 3 해서 평균에 더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얼마야?
43이야. 여기는 1 곱하기 3에서 평균에서 빼라는 얘기거든. 왜? m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니까 더하고 빼라는 거거든. 평균에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7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43점 이상이 약 16%가 있다는 거잖아. 37점 이하가 약 16%가 있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 곱하기 3에서 평균에 덜하니까 46이잖아요. 46점 이상이 약 2.5%가 있다는 거잖아.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3 곱하기 3에서 40에 더하니까는 약 49점이 전체 사례수의 약 0.5%가 몰려있다는 거잖아. 100명이면 0.5명이잖아. 1000명이면 뭐예요? 5명이잖아. 5명. 5등 안에는 합격하는 거야. 5명 뽑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결국 뭐야? 49점 이상이면은 5명 뽑는데 49점 이상에서 5명이 있다는 거야. 그럼 걔네들 다 뽑는 거야. 그 통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철저하게 얘기하지만 통계는 수학이 아니야. 여러분한테 나오는 건 산수 정도야. 그래서 작년에 체육과 시험 문제 엄청 쉬웠잖아요. 그런데 그거 공부 안 하면 그 전공 시험 문제 나온 건데 그걸 못 푼다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평가 외울 때도 해요. 타당도 외울 때도요. 누구 공구예요? 내 공구예요. 그래서 내 공구예요. 이렇게 외워요. 내용 타당도, 공인 타당도, 구인 타당도, 내 공구, 예언 타당도, 요인 타당도, 그죠? 누구 공구예요? 내 공구예요. 이렇게 외운다고. 이게 정교화라는 거지, 정교화. 자, 그 다음에 연구가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느냐는 거야. 아니야, 연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게 빠져 있느냐? 진짜 교육학을 알면서 제대로 가르치냐는 거야.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요. 왜냐면요, 거기 여러분들 딱 보게 되면요, 교육의 기초라는 게 들어가요. 교육의 기초는 전 내용을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자, 봐봐요. 가드너를 할 때 여러분들, 가드너 할 때, 가드너의 특징이 뭡니까? 반드시 2개는 써야 된다 그랬죠. 첫째, 시작. 인지적 약점을 인지적 강점을 통해서 보완한다 그랬었죠. 두 번째는 시작. 어렸을 때서부터 인지적 강점을 지닌 지능을 개발, 훈련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능이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작. 직업 전문가야. 자, 그랬을 때 인지적 강점이란 얘기를 했잖아. 기준이 뭐야? 인지적 강점의 기준은 1. 표준 편차 이상일 때란 말이야. 1표준 편차 이상일 때니까 여기에 들어갔을 때 인지적 강점이라는 거야. 대략 몇 퍼센트? 15, 16%잖아. 상위 15, 16% 그러니까 렌출리가 딱 나오잖아. 응? 그게 인지적 강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능 같은 경우도 봐봐요. 지능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편차 IQ로 했을 때 여기 115로 잡았었잖아요. 그죠? 편차 IQ는 어떻게 돼요? 100 플러스 15제수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는요. 시작. 평균을 얼마로 본다? 100으로 본다. 표준 편차를 얼마로 본다? 15로 본다. 그러니까 m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야? 1 시그마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15가 1표준 편차가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전체 사례수의 상위 약 대략 15%, 16%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만 들어가면 인지적 강점으로 본다는 거지. 그런 기준점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피아제 연구 발달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피아제 공부하면서 연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연구는 크게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라는 것이 있어요. 왜? 심리를 하면서 연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잘 알아두면 돼. 어려울 게 없어. 여기 학생으로 보고요. 나이로 보고 연도로 보지요. 2015, 16, 17, 18로 봅시다. 4살, 5살, 6살, 7살, 5살, 6살, 7살, 8살, 6살, 7살, 8살, 9살이라고 보자고요. 어디가 종? 어디가 종? 요게 종, 요게 횡. 이걸 종단연구라고 하고 요걸 횡단연구라고 하는 거야. 그럼 게임 끝났잖아요. 종단연구는 뭐예요? 시작. 하나의 대상을 잡아서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하는 게 종단연구야. 그래서 여러분들 타일러는요 8년 연구를 하잖아. 8년 연구, 20년 연구, 100년 연구했잖아요. 여러분도 올해 영국에서 100년 연구한 걸 발표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상진 교수가 83학번을 대상으로 해서 2003년도에 20년 연구한 종단 연구를 발표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느 한 단체라든가 한 대상을 여러 오랜 기간 동안에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의미한 결과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횡단 연구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정 시기를 잡아서 여러 대상들을 연구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살짜리가 8살 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이 연구를 통해서 6살짜리가 8살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횡단 연구야. 그 교육학은 여러분 철저히 자꾸만 눈에 얘기하지만 뭐야? 이해야, 이해. 여러분 눈에 얘기하지만 구성주의에서 복잡함을 단순화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객관주의라 그랬죠? 단순화 구조화시키는 건 객관주의. 근데 요새 교육학을 자꾸만 구조화시키고 외우라고 그러잖아. 그걸 왜 외우냐고. 종류 같은 거에 외울 수는 있겠지. 그거는 객관주의 교육 방법이잖아. 그럼 다 여러분들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날아가고 싶어요? 하늘로?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례 1번의 연구 방법은 이거 우리 배웠어. 브렌펜브레너의 그죠? 생태학적 연구 방법이죠. 브렌펜브레너. 그래서 이제 브렌펜브레너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래서 요 그림 그려줬어. 그죠? 정 가운데 누구? 나. 그래서 이건 무슨 체계? 미시체계다. 그 다음에 요거 무슨 체계? 중간체계다. 요거 무슨 체계? 외체계다. 요게 무슨 체계? 거시체계라 그랬잖아.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시체계라고 한다 그랬었죠. 이게 바로 브렌펜브레너라는 사람이에요. 브렌펜브레너. 오케이. 그래서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죠. 그래서 개인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이 미시체계는 직접적이고 물리적 환경이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미시체계에서요, 바깥층의 체계로 점점 발달해 나간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요 미시체계에서 점점 그래서 이 거시체계가 결국은 뭐가 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저거 문화, 관습, 뭐 종교 이런 것들은 눈에 그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다만 미시체계는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환경이라는 거지. 가장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환경. 예. 그래서 부모의 직장은 외체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부모의 직장은 외체계.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미시체계가 되겠죠. 부모의 양육 태도는 엄마하고 나하고 완전히 엄마 아빠하고 나하고 완전히 밀착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게 미시체계야. 그 다음에 동료 집단 사이의 관계는 중간체계야. 왜냐면요, 이 중간체계는요, 미시체계, 2개 이상의 미시체계로 결합이 되는 것이 중간체계야. 그러니까 동료와의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동료와의 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중간체계라고 돼요. 가족 구조의 변화는 거시체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써줬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죠. 대기권의 구조가 지표로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부터 대기권의 구조를 각자 외워볼까? 그러니까 준이가 대성하려면 중학생부터 열심히 꿈을 찾아야 해라고 얘기했고, 수지는 대리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리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대리권, 성층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수지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 고준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준이를 좋게 쓰지죠. 수지는 고준이보다 이쁜가요? 몰라. 제 눈에는 고준이가 최고입니다. 수지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지는요, 그냥 외우는 거지만은 전략이 다른 거잖아. 수지는요, 어떤 전략을 사용한 거죠? 정교화 전략을 사용한 거잖아. 그죠? 정교화 전략을. 기억 책략, 전략. 책략은 전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료 3에서 ABC를 보잔 말이죠. 자, A 학생은요, 다양한 악기 소리를 잘 구분하여 직접 다루는 악기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A씨의 지능 발달을 위한 지원 방안을 쓰라는 거예요. 지원 방안을. 근데 찰흙이나 밀가루 반죽 등 입체물 만들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뭐가 인지적 강점이야? 음악적 지능이 인지적 강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약점이에요? 공간적 지능이 약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찰흙이나 밀가루 반죽 등으로 자신이 잘 다루는 악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어 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시작. 인지적 강점을 통해서 인지적 약점을 보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썼냐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썼으면 되는 거야. 그럼 점수 받는 거야. 서론 쓰고 결론 쓰는 건 문제 안 돼. 그거 큰 문제 안 돼. 조금만 쓰면 돼.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해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인지적 강점과 인지적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효리는요, 음악, 노래를 잘 부르잖아. 그러니까 인지적 강점이 뭐예요? 음악적 지능이 뛰어나다는 거야. 그런데 효리가 못하는 건 뭐예요? 글쓰기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글쓰기는 인지적 약점이잖아요. 그러면 효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 가사를 개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적 강점을 통해서 인지적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죠. 또 B 학생이요. 음악만 나오면 박자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서 창작 무용을 만들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저 공간적 지능이 인지적 강점이야. 무용을 하기 때문에. 아니요, 무용은 저 공간적 지능에 해당돼요. 오케이?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데 어렵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뭐가 인지적 약점이 되는 거예요? 언어적 지능이 인지적 약점이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운동적 지능은요,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지금 거기서 뭐라 하냐면 창작 무용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 다음 C번. 축구 실력이 뛰어나고 좋아해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해도 지치지 않아. 얘는요, 인지적 강점이 뭐예요? 운동적 지능이지. 근데 박물관 안내 지도를 보고 위치를 찾는 것을 어려워해. 이것이 공간적 지능이 인지적 약점으로 이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안내 지도를 이해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나요? 운동적 지능이 뛰어났으니까. 물론 이 예 말고 다양한 예로 운동적 지능을 인지적 강점을 통해서 인지적 약점인 공간적 지능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이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해서 얼마든지 쓰면 되는 거야. 그것이 들어가 있느냐, 노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분명한 것은 이게 공간적 지능이고 이게 운동적 지능이고 이거를 구분은 명확하게 일단은 돼야지.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걸 정확하게 못 짚고 예를 들으면은 그거는 점수를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단 어려운 것은 없다고. 그래서 먼저 5, 6월 달서부터는 진짜 기출문제. 왜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것이 다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 근데 논술 기출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기출문제야. 그러면 이 객관식 기출문제를 그대로 시험 문제 내지는 않는다고. 이걸 논술로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이제 그거를 5, 6월 달서부터는 이제 그 기출문제 위주로 파악하고 글쓰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 쓰는 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위기를 조장을 해. 서론을 이렇게 하고 막 결론이 그 위기를 조장해. 그 위기 조장하는 게 넘어가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논문 쓰는 게 아니잖아. 논문 쓰는 게 아니라 논술이야. 기껏 해봤자 200자 원고지 5장 정도 쓰는 거야. 저처럼 박사학위 쓸 때 이 A4 용지로 이거 400장 500장 쓰는 게 아니야. 이거 400장 500장 쓸 때 서론만 해더라도 이거로 5장 6장 돼. 서론만. 즉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은 논술이야. 그냥 기껏 해봤자 1000자 1500자 쓰는 거야. 거기에 무슨 서론 쓸 게 뭐가 있다고. 결론 쓸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만 현혹되지 말라고. 그런데 그냥 교육학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 얘기를 해갖고 그쪽으로 끌어들여.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 교육학 논술이야. 논술 교육학이 아니라고. 논술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교육학 논술이라고. 교육학을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교육학 논술이지 논술 교육학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니까 교육학 내용을 철저히 공부하는데 중심을 두십시오. 교육학 어렵지 않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개념. 왜 사회적 구성주의란 말을 했는가? 사회적 구성주의란 말만 이해하면은 비고치기 80% 끝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거 아무런 것도 이해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사회적 구성주의 밑줄을 그렇게 그 밑에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는 방법 간단해. 교육학 공부하는 방법. 어떤 새로운 용어가 나왔다. 그럼 그 용어를 왜 썼지?
그 용어로부터 찾아보라고요. 정확하게 교육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타이틀과 그 밑에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 연애 잡지는 일치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고준이 사랑에 빠지다 들어가 봐. 그냥 고준이하고 정겸이가 그냥 커피 한 잔 마신 거야. 근데 사랑에 빠지다 거기에 쭉 들어가서 본다가 낚시. 봐봐, 스마트폰에 고준이 아찔한 여기까지만 나온다. 그럼 나 들어가 본다. 그럼 미니스커트 입고 이 계단 오르는데 뭘 아찔하기는. 아무것도 아찔하지 않아. 근데 그 아찔하다는 그 하나 단어에 낚여서 들어간단 말이야. 앞뒤가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학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은 분명히 그 단어가 그냥 쓰이질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 단어를 이해하면요, 그게 개념이야, 개념. 그 단어를 이해하면은 그 밑에 이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이 써 있으면 거기에 한문이 써 있거나 영어가 써 있단 말이야. 찾아보라는 거지. 그 노고로움을 가져야 교육학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첫 모의고사라 여러분들한테로 대략 요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이제 다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 다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쉽게 쓸 수 있도록 5, 6월 달은 논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강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신 분들은, 일찍 가신 분들은 저 밑에서 수강증 가지고 이거 찾으면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이거 다 인강으로 올라가니까. 자, 수고들 했습니다.